나노미터의 크기에서 물질을 조작,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그걸 나노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1700여 년 전 4세기경의 고대 로마에서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한 물체가 발견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긴가민가한 나노 기술을 네. 저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 정체 바로 이겁니다. 뭐야? 동전인가? 잔이네? 술잔? 잔인데? 뭐야? 색이 변해. 뭐야? 트라케의 왕 리쿠르고스가 덩굴에 결박된 모습이 그려진 유리컵, 일명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우와. 빛을 정면에서 비추면 진한 옥색, 빛을 뒤에서 비추면 붉은 빛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컵.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학계는 도대체 고대 무슨 기술로 이 컵을 구현해낸 건지 연구에 돌입했으나 컵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조법도 불분명. 그렇게 시대를 거스른 리쿠르고스 컵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1990년대 과학자들이 컵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유리 안에서 금 나노 입자를 발견.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나노 기술이 이 컵에 적용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거는 20세기 때나 나온 기술을 알고 만든 것도 아닐 거고. 나노 입자 기술이 있었어. 그러면 최소한 딴 거라도 좀 더 나와야지. 아니면 정말 외계인이 와서 저 컵 하나만 떨렁 던져주고 갔던지. 외계인이 와서 지구의 왕과 교류하면서 선물로 준 그 당시 왕의 모습이라면 소름이겠다. 그거 아닐까? 그냥 금 입자가 그곳에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거. 그렇지. 일각에선 금 입자가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닐까라며 오기자처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컵에서 발견된 금 입자의 직경은 50나노미터. 1700년 전 소금 한 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입자가 컵에 아주 고르게 분포된 게 우연이다? 과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컵 속 덩굴에 결박된 리쿠르고스의 모습이 핏빛으로 바뀌는 것도 뭔가 의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시절 나노 기술이 정말 존재했다면 관련된 유물이 추가로 더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이 기술을 활용한 컵은 단 하나만 발견.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상황. 과연 1700년 전 나노 기술을 알고 있던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호 14일 공개합니다. 호련히 사라진 외계의 발명품. 이번에 제가 찾은 외계인의 흔적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뭐 게임 아이템 같아. 자, 지금 보신 것은 무려 약 2000년 전인 서기 132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지진 감지기 후풍 지동입니다. 이 지진 감지기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지진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를 감지해내는데요. 이 지진 감지기를 만든 것은 중국 후한의 천재 발명가이자 중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형입니다. 그런 그의 발명품 중에 후풍 지동이는 역작 중의 역작. 지름 1.8m 항아리의 바깥쪽엔 구슬을 문 8개의 용 머리가 나침반의 8방향을 향하게 했고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용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개구리 입 안으로 들어가 크게 울리는데요. 이때 공이 떨어진 방향은 즉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는 뜻. 그런데 138년 2월 폐하, 서쪽 용에서 구슬이 떨어졌나이다. 폐하, 서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전갈이 옵니다. 당시 수도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장형의 지진 감지기가 정확히 측정해냈는데요. 근데 400km면 일단 저 당시는 연락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정도가 아니겠지. 말 타고 왔을 테니까. 보름 걸리지. 그러나? 저걸 어떤 원리로 만든 걸까?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데 장형의 발명품이 불가사의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다른 발명품들은 비교적 그 원리가 세세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 반면 지진 감지기만은 문헌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와 관련 기록은 있으나 있어.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토록 정교하게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건
장형의 지진 감지기는 오로지 이 시대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139년 장형의 죽음 이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이후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05년 후대 학자들이 진보된 기술로 장형의 지진기를 복원했지만 문헌에 나온 만큼의 정확도를 구현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독보적인 과학기술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가 우수한 지식을 가진 외계의 존재가 자신처럼 뛰어나서 말이 잘 통하는 장형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뭔가 전수가 됐다면 개선된 무언가를 통해 추정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의 후속 모델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외계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0위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심해 생물들이 끝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 몰래 끼어든 외계 생명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100% 있죠. 지난 2013년 호주 널라버 평원의 지하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점액. 이 점액에 대해 호주 맥쿼리 대학의 한 교수는요. 이건 지금까지 지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발표해 학계에서 충격을 안겼고요. 봤어요. 해당 점액은 외계 점액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저거 사진 봤어. 한치야? 저게 점액이에요, 생물이에요? 이 외계의 점액이 논란이 된 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타파. 학자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요. 빛이 전혀 없는 동굴 환경에서 무려 수억 년을 생존해 왔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심해 생물들은 그런 거 없어도 살지 않아요?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뭔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뭔가 하여튼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해는 그게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만 있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외계 점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 조직으로 후에 커튼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학자들의 추가 연구 결과 이는 타움 고세균이라 부르는 고세균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외계 점액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아니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은 거야? 수억 년이면 바퀴벌레도 지쳐서 멸종됐을 듯. 한 번 만져보고 싶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니 혹시 진짜 외계인의 비밀 물질 같은 거 아니야? 라는 등 많은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 그렇죠. 뭘 먹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 생명체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깨고 빛 한 점 없는 수중 동굴에서 수억 년을 생존하다 발견된 미확인 미생물. 이는 외계 점액이라는 그 별칭처럼 정말 외계인의 흔적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 흔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 시점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대 유적, 이집트의 피라미드. 당시 기술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정밀하게 설계돼 있어 외계인 건축설, 외계인 감독설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건축물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집트 피라미드를 갖고 온 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왜 3위겠습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3위랄까요? 그러니까 놀랍긴 한데 이제는 너무 알려졌다, 피라미드는. 오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피라미드에 얽힌 이 미스테리는 아마 두 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자지구에 있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프 왕과 그 후계 파라오 하프레 왕,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줄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뭔가 연달아서 만들었다면 직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뭔가 거리감과 각도가 비틀어져 있어. 왜 일직선이 아닐까요? 못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일부러 안 맞춘 거지. 안 맞춘 거죠. 그 이유는요? 어? 글쎄. 틀렸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틀렸대. 이 배치도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별자리야. 마치 우주의 별자리를 땅 위에 구현한 듯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 별과 세 개 피라미드의 배열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층 건물 하나 없던 그 시절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외계 시점에서 만든 것 마냥 별자리 모양을 구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설계와 배치를 외계인이 했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오리온 자리에서 온 외계인들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우리 고향 생각하면서 여기다 하나 그렇지. 해놓자.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풍요와 고대 이집트의 부활의 신 오시리스를 상징했기에 이 가설은 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하지만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해당 가설도 반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질 당시 별들의 사이의 각도는 약 47도에서 50도 정도의 각이었던 것에 반해 피라미드 사이의 각도는 약 38도.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건설했다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오차가 있었구나. 좀 틀리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절 이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UFO가 와서 만들었다면 그걸 그렇게 만들 정도인데 저걸 틀리겠다고? 그렇지 않겠 근데 설계, 감리 외계인이 했어. 시공을 사람이 한 거야. 정답인 거예요. 외계인이 다 제대로 설계도를 짜놨는데 시공을 사람이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무시합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유를 딴 데서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허.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후에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위와 18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외계인이 남긴 지구 리셋의 흔적. 우리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 건축물, 보통 약 5,000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 무려 그보다 6,000년 전 앞서서 지어진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9,500년부터 건축되기 시작.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추정되는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이곳은 현재까지 10%만 발굴돼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진짜 큰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괴베클리 테페의 초기 유적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 최대 높이 5.5m T자 형태의 200개 이상의 돌기둥이 20겹으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무게만 10톤에서 20톤으로 무거운 건 무려 50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돌을 운반하고 조각하려면 최소 500명의 노동력이 필요.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할 지배자, 왕이나 신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노동력을 부릴 수 있는 집권자가 등장한 시기는 농경사회.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가족 단위로 동물을 사냥하던 수렵사회였습니다. 즉, 매머드가 뛰어놀고 문자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누군가 어떤 집단, 어떤 지배자는 고도화된 석재 가공술과 측량술, 수학 지식까지 철저한 계획하에 수준급 기술을 갖춰 괴베클리 테페를 만들었거나 혹은 이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이라는 것도 언제든 깨지게 마련인데 아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이거 가지고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초기 유적지가 가장 우수하며 기술이 갈수록 퇴보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둥 일부를 몇 년에 걸쳐 재배치하거나 조각을 부수는 등 누군가 외부에 이 기술들이 알려질 게 두려웠는지 후기로 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구조를 바꾸고 자취를 훼손하고 지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괴베클리 테페는 고의로 버려진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버린 것이다. 초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외계인들이 리셋한 흔적이다. 우수한 문명을 감추기 위한 일명 지구 리셋설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괴베클리 테페에서 요리용 난로와 쓰레기 구덩이, 돌망치 같은 도구, 저수조와 수로 등을 발굴, 신전이 아니라 대규모 군락지였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세련되고 다듬어집니다. 이게 왜 자꾸 이제 거꾸로 계속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의심이 되는 거지 이제. 신기해, 신기해. 외계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리셋의 흔적이라면 완벽히 숨기지 않고 흔적을 남겨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들려드리는 내용은 한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종로에 가보니 10여 층이 되는 집들이 창공에 높이 솟아 있다. 전깃줄과 전화줄은 사방으로 거미줄 얽히듯 하고 한강물을 보게 됐는데 강으로 띄우는 화륜선과 범선은 볼 수도 없고 강은 다리로만 왕래하여 건너기에 한량없이 편하다. 종로랑 이제 한강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데 7, 80년대 뭐 그때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아니에요? 말투는 완전 옛날 말투인데? 네. 자, 사실 이 글은 제국신문에 실린 칼럼으로요. 정말 놀랍게도 한 선비가 무려 120여 년 전인 1899년 2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예언가예요? 저거는 요새 얘기 아니야? 제국신문? 구한말? 네. 아니 한강 다리 없을 때잖아. 없었지. 뭐 한참 전이죠. 예, 배로 왕래하던 시기입니다. 다리가 없을 때는 예. 뭐예요? 그냥 SF 같은데? 글이 기고된 1890년대 당시 종로와 한강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0층 건물은커녕 낮은 기와 건물만이 있던 시절이고요. 최초의 한강다리 한강철교가 준공되기 전 오로지 배로 강을 건너던 시기에 다리로 왕래하는 오늘날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시죠. 서대문 밖을 나가니 정거장이 있는데 한 번 타면 반도국에 못 가는 곳이 없는 철로에 올라 인천으로 향할 때 용산에 다다르니 좌우에 공장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지라 전국 인민 교육으로 말하자면 100의 99는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밖에 없으리라. 문맹률 낮은 것도 예측을 했고 용산 철도도 예측을 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요즘을 봐야지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는 거죠. 누구야? 한국 최초의 철도였던 경인선은 이 글이 기고된 2월 이후인 1899년 9월 최초 운행을 시작했고요.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던 시절에 99% 이상 글을 읽을 줄 아는 시대를 묘사. 그러니까 이 선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했던 겁니다. 야, 대단한데? 아니 이게 어떻게 신문에 실렸지? 글의 말미에는 죽기로 힘을 다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 강국이 되었다. 문명. 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 마치 K컬처로 문화 강국이 된 현재 한국마저도 내다본 듯 하지 않습니까? 문화 강국까지 예측한 거 좀 신기하다. 이게 약간 꿈에 부풀어서 막 쓰신 거 아니에요? 저거 30년 전에 우리가 봤어도 맞아요. 에이, 뭐 이랬겠지. 그래. 문명 강국이고 이런 게. 그는 어떻게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와.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본 모습을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놀라운 정도로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랜 연구로 정립되어 온 과학으로도 밝히지 못한 미스터리한 현상과 또 사건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저녁 미국 하와이 카일루아 코나의 호노코 하우 항공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뭐? 자 보세요. 차가 빠진 것 같은데? 빠졌습니다. 오, 옆에 빠져? 배 떠 있고. 사람이 빠져나오는 건가요? 빠져나왔어. 뭔가 사고가 난 걸로 보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기서 빠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갔지? 저기까지 어떻게 갔어? 당시 항구의 인근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바닷속으로 돌진,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그 운전자의 해명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차량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갔을 뿐이에요. 처음엔 큰 물 웅덩이를 지나는 줄로만 알았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내비 키고 가다 보면 절벽으로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 옛날에 업데이트 안 한 거는 그 직진하는데 직진으로 나와 있는데 절벽이야. 내장. 새로 생긴 도로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 막 그냥 허벌판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물로 지나가게 한다고? 저희가 그럼 원래 물이 아니었는데 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하. 그냥 물도 아니고 저긴 바다잖아. 애초에 바다가 없던 바다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저걸 왜 안내 안 하냐고. 예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죽음의 바다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마치 도시 괴담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이상하고 소름 돋는 점은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딱 한 달 전인 4월 29일 이곳 호노코하우 항구에서 내비게이션 GPS 안내 오류로 인한 사고가 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2명의 탑승객이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였는데요. 심지어 사고 발생 시각은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훤한 대낮이었습니다. 와, 아니 밝은 대낮에 그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무리 내비가 그쪽으로 가라 해도 바깥 상황 자체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한 아무래도 대가 아니라 2대가 이랬다는 게 나는 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GPS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허.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불과 한 달 새 2번이나 일어난 잘못된 내비게이션 안내로 인한 의문의 차량 침수 사고. 그런데 두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야 탈출을 시도하더라니까요. 차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도 않고 처음엔 심지어 웃고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뭐야?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바닷속으로 직행. 차량이 바다에 한참이나 침수한 뒤에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진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저 상황이 진짜 웃음이 나올 상황 아니거든요. 첨벙하는 순간은 느낌이 오는데 첨벙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저 저 이상한. 사람들이 뭐 귀신이 홀리지 않고서야. 사람들을 바닷속, 아니 죽음으로 안내했던 내비게이션. 그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장면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데자뷰. 꿈에서 봤나? 싶은 상황들 종종 겪으시죠? 실제로는 처음 겪는 상황인데 경험한 적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바로 데자뷰입니다. 두 기자님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가끔 신기하게 맞아. 그냥 아무 상황이 아닌데 뭐지 이거?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 아니 도대체 왜 그 데자뷰를 겪는 겁니까? 실제로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의 데자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데자뷰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21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데자뷰 현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 이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침대, 베개, 밤, 꿈 등 잠과 관련된 단어를 들려주면서 잠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진이 낸 퀴즈에서 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대답. 그러니까 데자뷰 현상이 일종의 틀린 기억이 삽입된 거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은 또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바람을 담아서 이루어질 때 뭔가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런 게 데자뷰 아닐까요? 자, 하지만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놀라운 사실. 데자뷰 현상이 일어날 때 기억과 관련한 뇌 부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기억이 아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활성화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억을 바로잡는 의사결정을 위한 영역이 활성화되며 네 기억이 틀렸어!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 뇌는 너 아니야, 그건 너 잘못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고 신비하게 느끼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분명히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발생하는 예지몽. 많은 예언가들이 꿈에서 본 미래, 예지몽을 바탕으로 한 예언들이 신기하게도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예지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1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4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이 꾼 꿈의 25.7%는 임박한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 이 중에 실제로 미래에 발생하는 일과 어느 정도 일치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험치가 빅데이터가 돼서 내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상 속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기이한 현상, 데자뷰와 예지몽. 과연 뇌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돌아온 남자. 지난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주의 한 병원. 경비원이 영안실을 지나던 중 영안실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소리.
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냉동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덮을 것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영안실이라며. 자, 말을 건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 카밀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몇 시간 후 다시 뛰는 기적. 자,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사건 당일 카밀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셨는데요. 그런데 과음을 했던 탓일까요? 카밀은 술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절.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자, 카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숨이 끊어진 카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로 옮겨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맙소사, 그는 분명 죽었다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의료진조차 혼란에 빠뜨린 카밀의 부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카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요. 카밀은 당장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심장이 멈췄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카밀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요. 제 부활을 기념해서 축하를 들어야죠. 카밀은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셨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되살아난 남자. 의사들조차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자, 분명히 멈췄던 그 심장이 대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새들의 집단 죽음 미스터리. 달빛이 사라진 직후 갑자기 의문의 정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새떼들. 왜 이래?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한두 마리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단체로 새들이 죽었냐고. 자틴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 새들이 자살하는 마을입니다. 자살? 자틴가에서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안개가 짙은 날마다 새들이 이유 없이 건물이나 나무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 일각에서는 동물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동물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또한 제한적인데요. 그렇다면 자틴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새들의 집단 죽음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1960년 인도 정부는 국내에 저명한 조류학자들에게 원인 분석을 요청. 이를 연구한 인도의 세계적인 조류학자 살리말리 박사는 자틴가 마을의 아열대 기후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과 안개 때문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서 사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날씨 때문이라면 비슷한 기후에 고도가 높은 다른 마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이 마을뿐. 아니 그럼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집단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죠? 2011년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의 새 집단 죽음 현상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야행성 새는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에 과도한 자극을 받아 시력이 마비되어 일시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틴가 마을 산악지방 원주민들이 밤에 피운 모닥불에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나무나 바위에 부딪혀 집단으로 죽는다고 주장. 하지만 낮에 주로 활동하는 새들도 죽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날 특히 더 많은 새들이 죽는 등 모닥불과는 관련 없는 정황들이 포착되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뭐 시원한 게 없네. 제대로 좀 해명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다 부분이에요. 다 썰만 있지 네. 이 중에 뭐가 좀 그럴듯하다 이런 건 좀 없네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텐데 거의 100년 넘게 철마다 새들이 저때 죽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10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악령의 짓이라며 흉흉한 소문까지 도는 상황.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새들의 집단 죽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갑니다.
녹색남매는 어디서 왔을까?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13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어브 뉴버그의 저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몸이 완전히 녹색이고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을 입은 소년과 소녀가 늑대 구덩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연대기 작가이자 수도원장이었던 랄프 오브 코게샬이 12세기에 쓴 저서에도 이 비슷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면 신뢰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같은 시기에 두 명이 썼다.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녹색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표현 중에 알 수 없는 재료의 옷이다 어허. 라는 말도 독특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1150년경 영국 서퍽주 울핀 마을에서 녹색 피부를 가진 2명의 아이가 늑대 덫에서 발견. 남매였던 두 아이는 낯선 옷차림에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횡설수설하는가 하면 한동안 음식을 완전히 거부, 오로지 콩만 먹으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 뭐 인간이 맞긴 한 거예요? 1년 뒤에 남자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차차 적응해서 녹색 피부에서 하얀 피부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영어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운 소녀가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살던 세인트 마틴 땅은 황혼 때 말고는 해가 뜨지 않아요. 이곳에는 길을 잃었다가 종소리를 듣고 오게 됐어요. 황혼 때 말고는 해가 안 뜨는 땅이 뭐예요? 해가 안 지는 데는 있잖아. 뭐 저기 백야 네. 이런 데 북유럽 같은 데는 안 뜨는 데도 있어? 피부색이 외계인 말고 녹색일 수가 있나요? 해가 안 뜬다 그랬잖아. 우주. 그치. 그죠? 아, 이 정도면 누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이 녹색남매 정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주변 마을에 정착한 벨기에 플랑드르 이민자들의 자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과는 다른 낯선 의복 차림에 네덜란드어를 사용해 알아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아무리 수는 그래도 아무도 몰랐을 수는 없잖아. 왔다 갔다 하는데 의복을. 그리고 말 한두 마디는 또 동네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비슷한 말도 있잖아. 아예 못 알아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녹색 피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 또한 녹색 피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비소 중독으로 인한 색소 침착으로 초록빛으로 보였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비소 중독이라 해도 피부가 분명하게 녹색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뭐 녹색은 뭐 어디가 녹색이에요? 저런 거면 차라리 반점이 있었다고 하지 피부가 녹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17세기에 이르러 녹색남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작가 로버트 버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녹색남매에 대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우주에서 왔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기록. 거봐. 이에 녹색남매의 갑작스런 출현이 외계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추측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외계인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 잠시 등장해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녹색남매. 갑작스럽게 나타난 녹색남매는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남매의 피부는 왜 녹색이었으며 그들이 말한 해가 뜨지 않는 세인트 마틴의 땅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에 묻힌 중국의 절세 미녀? 지금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는요, 미스터리한 무덤과 함께 무덤의 주인을 기리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무덤의 주인공은 그 미모가 너무도 빼어나서 경국지색이라 극찬받았던 중국 최고의 절세 미녀, 양귀비입니다. 중국 역사의 뭐 대표적인 미인 아니겠습니까? 양귀비가. 근데 무덤이 왜 미스터리한 겁니까? 아하. 자, 양귀비의 무덤이 미스터리한 이유. 무덤의 위치가 다름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중국이 아닌 일본에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데? 당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일본에 들어와요? 중국 역사가 기록하는 양귀비의 죽음은 이렇습니다.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멀리했던 당의 황제 현종. 이로 인해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피난길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피난 도중 성난 군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한 현종. 결국 756년 양귀비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양귀비가 자결을 앞둔 순간 아름다운 양귀비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옆에 있던 궁녀에게 양귀비의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했다는 게야.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양귀비는 배를 타고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까지 피신, 이후 후손까지 남기며 오래 살다가 끝내 일본에 묻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건 양귀비 시신의 행방이 미스터리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진 중국 마웨이포에 양귀비 묘가 실제하지만 양귀비의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장식품 등을 묻은 의관총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떠돌았는데요. 정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라면 일본에 조성된 양귀비의 묘가 진짜 그녀의 묘일 확률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진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저 무덤을 파보지 않는 한. 그리고 또 하나, 1970년대 일본 최고의 스타였던 야마구치 모모의 충격 주장. 저는 양귀비의 후예입니다. 중국 양씨의 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설문조사 결과 야마구치 모모에가 양귀비의 후손이라고 믿는 중국인들이 무려 23.9%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신이 있어야 뭐 대조를 해서 DNA를 뭐 찾거나 그럴 텐데 뭐 가능하겠어요 이게?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이죠. 그녀의 마지막 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국에 존재하는 그녀의 무덤 중 진짜 양귀비가 잠든 곳은 어딜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신라 시대 일본 큐슈 다자이 후에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황제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 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의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령.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큰 사기꾼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선화공주는 모모가 아니다. 백제서동이 절세 미녀로 알려진 신화의 선화공주를 사모해 아이들에게 일부러 부르게 했던 노래 서동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은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백제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는 서동설화로 전해지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화공주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잖아. 삼국유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동설화에는 백제 왕비가 된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간청해 미륵사를 세웠다고 서술돼 있죠. 실제로 미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화공주 또한 실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9년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639년 무왕의 왕후이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지은 절이라고 각자된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륵사를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토착 귀족이었던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자체를 허구라고 단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왕비가 여럿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는 남아있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엔 전무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 선화공주는 신라 왕의 딸이 아니라 그보다 신분이 낮은 신라 귀족 또는 익산 지역 호족의 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분과 국적 세탁을 위해 설화의 극적 요소가 강조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저 얘기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지방 변방에 있는 귀족의 딸일 것이다. 왕이 아니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뭐냐는 걸 계속해서 우리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익산 쌍릉의 대왕릉에서 무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함께 부장품으로 신라 토기가 발견. 바로 옆 소왕릉의 주인이 선화공주 아니냐며 그녀의 실존 여부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왕릉은 도굴당한 상태라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여전히 선화공주의 존재는 수많은 논란과 쟁점을 남기며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때 교류가 있었으니까 내가 즐겨 사용했던 것들을 같이 묻었을 수도 있고. 허구의 인물이라면 왜 저런 허구를 그래도 왕이 언급되는 스토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왕이 용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무왕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 선화공주. 과연 그녀는 누굴까요? 정말 누군가 만들어낸 상상 속 인물인 걸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반고는 자살하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간 정신병력을 앓던 반 고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눠서 자살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90년 7월 27일 프랑스의 한 농촌 보리밭에서 들린 총성. 그런데 그 총은 과연 반 고흐가 스스로를 저격한 게 맞을까요? 어쩌면 타살일지도 모른다면요? 아니 근데 뭐 반고흐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부터 반고흐 죽음의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흐 죽음이 미스테리한 첫 번째 이유, 목격자가 없다. 분명히 총성은 엄청난 괴음을 내는데 당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수상하지 않나요? 또한 당시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쏜 뒤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약 30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힘겹게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더군다나 고흐가 자신에게 쐈다고 추정되는 그 총,
마치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가요. 고우 사후 75년 뒤늦게 한 들판에서 녹슨 채 발견됐습니다. 우와. 자, 그렇다면 만약 고흐가 자살이 아니라면 과연 고흐를 누가 죽인 걸까요? 야, 이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와서 고통을 겪다 죽냐고. 반고흐의 죽음을 파헤쳐온 한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놀랍게도 총의 주인은 반고흐가 아니라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르네 세크레탕.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르네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고 그대로 반고흐가 총을 맞은 것이라 추측. 이후 소년의 미래를 생각했던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가장했던 게 아닐까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한 르네.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사건 전날 고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감을 주문하는가 하면 보리밭에 나갈 때 화구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즉 예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맞아. 보통 정리를 하지 물건을 더 사진 않잖아요. 그죠? 고흐에게 박힌 총알 한 발, 고흐의 죽음에 얽힌 진실 무엇일까요? 그 총알은 누구의 손에서 발사된 걸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2일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잇따른 죽음의 범인은 병자호란 직후의 조선시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민심이 더욱더 흉흉해지게 된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옆집 돌쇠가 죽었다며? 아유, 끔찍해라. 아니, 대체 몇 명째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의병장 조경남이 기록한 난중잠록에 따르면요. 인조 15년 7월 한양에 요귀의 변이 있어 밤마다 인가에 소리를 내며 출입하며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 죽는 일이 많았다. 회회 하는 소리를 낸다는 일명 회회 귀신이 출몰. 이는 난리에 죽은 원통한 귀신들로 주로 비 오는 밤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위에 눌리게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한양에 이어 삼남 지방까지 그 피해가 확산. 조선 각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회외 귀신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야, 이거 뭐 그냥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위에 눌려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정말 귀신의 소행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회외 귀신을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연쇄 사망.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살인을 회외 귀신 괴담으로 포장해 실체를 감췄던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이에 민심이 소란스러워지자 실제 조정에서도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의금부가 조사에 착수. 위령제를 지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이에 한간에서는 회회의 귀신 괴담은 조정에 불만 있는 세력들일 겁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나라 망하라고 괴담을 유포한 거죠.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뭐 지금처럼 무슨 과학 수사나 뭐 CCTV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 뭐 검시관에 있었겠지만 뭐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나갔던 공포의 회외 귀신 소동. 그 괴담의 이면에는 귀신을 앞세워 자신의 죄를 감출했던 악한 살인자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